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난기류를 만나면 기내는 큰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서도 발생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난기류. 기후변화 때문에 더 잦아졌다는 분석도 나오죠. 기내에서 부상당하는 걸 예방하려면 화장실 갈 때 빼고는 항상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난기류가 자주 나타납니다.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듯 하다가 악화되고 금리가 안정되는 듯 하다가 또 튀어버립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말할 것도 없죠. 세상이 더욱 복잡기회가 되어가면서 예측과 전망도 더 어려워집니다. 투자를 할 때도 소비를 할 때도 언제든지 난기류를 만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무엇이 안전벨트인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 잊지 말아야겠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6월 17일 활기찬 월요일 아침 9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또 여러분과 소통을 좀 해볼까요? 오늘은 세 글자네요. 정답이. 어느덧 사장님 1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세청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개인 이것은 865만 그리고 법인은 13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합해서 995만 개가 등록이 돼 있다라는 건데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25%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그 업태를 보면요. 부동산 임대업이 거의 4분의 1을 차지했고요.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업 순이었는데요. 흔히 우리가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만 세법상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이 세 글자로 부르게 됩니다. 이거 등록해놨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이 등록증을 이제 교환을 하고 이 등록 번호를 알려줘야 되죠. 세 글자. 사업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 글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 그리고 유튜브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 오답이 좀 많네요. 특히 자영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영업은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자,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어예진 소장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내용 하고요. 글로벌 OTT 업체들이 한국이 아닌 일본에 눈을 돌려 콘텐츠 제작을 늘리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환주 기자요. 예, 약 270만 명의 소액 연체자가 신용 사면을 받았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정부가 세제 개편 입장, 그것도 이제 큰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KBS 일요진단에 대통령실 성태훈 정책실장이 출연을 했는데요.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재산세의 일부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정부 재원 목적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거두면 100% 다 지방에 줍니다. 그런데 이미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이제 당장 폐지를 하게 되면 세수 문제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격의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격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게만 계속 부동산세를 내게 하는 방향으로 고려 중입니다. 현재 그 제도를 보면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그리고 다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죠. 보유한 집값의 이 총합으로 따지겠다는 거는 지금 현재 법으로 봤을 때 내가 만약에 11억 원짜리 집 한 채가 있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3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세 기준이 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금 보면 서울 주택의 상당수가 9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고 또 사실은 고가든 저가든 이런 다주택자들은 모두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네네.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만약에 지나치게 높아지면 전월세 공급이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세 부담이 결국에는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고가 1주택 그리고 보유주택 가액의 총합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들 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질 않았고 그렇죠.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좀 지켜보면 될 테고요. 네. 상속세율도 크게 내리겠다라는 방침도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최고 세율이요.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에 이릅니다. 이 대주주 할증을 제외하더라도 50% 정도로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높죠.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지금 추산이 되기 때문에 최고 한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높은 상속세 때문에 이렇게 보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금을 내면은 결국에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아예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뭐 부모님이 평생 키운 회사 지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죠. 네. 하지만 다른 나라는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업을 더 운영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이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도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그런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성태웅 정책실장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려면 이제 추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을 두고 사실은 한편에서는 이 재정 건전성 기조가 배치되지 않느냐 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성태훈 실장은 이제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 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개편을 계획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꾼다라는 건 기업 지분을 물려받을 때가 아니라 네. 물려받은 지분을 팔아서 뭔가 현금화할 때 때. 그때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좀 물리자. 뭐 다양한 방안들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정부와 여당이 만났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 오갔나요? 우선은 지금 올 여름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가 돼 있거든요. 벌써 엄청 더워요. 벌써 너무 덥죠. 네. 정부도 이에 대한 대비책과 지원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먼저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지난해보다 10,000원 인상한 53,000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약 360만 가구에 대해서는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됐는데 그간의 정책이 이제 그저 지원을 그냥 확대하는 데에 좀 중점을 두어 왔다면 앞으로는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뭐냐 뭐 이를테면 일가족 양립 같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좀 눈치 보지 않고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근무 방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이 듣던 내용이긴 한데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정부의 지침으로만 해결되지는 않는 게 그렇죠. 문제인데 어쨌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 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잠깐 그 인터넷 언론사에서 일을 할 때 아이가 유치원에 가고 하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고용을 허용해 주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었는데 사실 이게 대규모 기업에는 사실 적용이 힘든 문제인데 그렇죠. 이런 문제도 좀 검토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또 어제 회의 내용 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 완화, 또 아빠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 근무 모델 개발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대대적인 신용 사면, 그러니까 신용 점수를 좀 높여주는 일이 있었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지난달 기준 약 266만 명의 개인, 20만 명의 개인 사업자가 신속 신용 회복 혜택을 받았는데요. 네. 이 신속 신용 회복 지원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이를 오는 6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은 그 신용도를 회복시켜주는 제도인데요. 이 기존에는 대출을 연체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연체 금액을 갚아도 신용 점수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용 점수가 낮으면 뭐 신용카드 발급도 지연되고요. 은행 대출을 받을 때도 이자를 많이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바로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주는 거고요. 이 신용 점수가 상승하면 말 그대로 대출 금리를 더 좋은 금리로 갈아탈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새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신용카드 한도 금액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속 신용회복 제도를 받은 사람들 2만 6천 명이 지난 5월 말까지 신용카드를 발급을 받았고요. 또 11만 명 이상이 금리가 저렴한 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개인의 경우에는 266만 명의 신용 평점이 650점에서 한 평균 30점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특히 20대와 30대 같은 어린 연령층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이 신용도 상승 점수가 더 컸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20만 명이 신용 평점이 700점 초반대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금리가 낮은 1금융권에서 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동안에 조금 연체가 있었던 사람들이 연체된 금액을 갚았을 경우에 점수를 이렇게 회복을 시켜준 그런 케이스네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를 또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또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정책도 추가로 나왔어요. 예,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이라면 이 다음 주 월요일 24일까지 이자 환급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이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겁니다. 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농협, 수협, 신협과 산림조합, 이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상호금융 그리고 카드사와 캐피털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인데요. 네. 이 대상자는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를 환급받으려면 개인 사업자는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고요. 이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각 콜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 외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금리 기준이 연 5% 이상에서 7% 미만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이런 중소금융기관들의 금리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추후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은행권 대출 받으신 분들의 이자 환급 그 정책도 좀 있었고 이번에는 제2금융권에서 이자를 좀 돌려주는 그런 이게 근데 이벤트 성격이 좀 너무 짙은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것도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대상이니까요. 가장 그 이자 돌려받는 게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금융권 제도권 말고 뭐 개인 대출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법 사금융 네. 이쪽이 가장 힘들긴 합니다. 사실. 자, 이번엔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드라마 한 편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갈수록 커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OTT가 등장하고 또 이에 맞서는 국내 OTT가 이제 컨텐츠 경쟁에 뛰어들면서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커졌죠. 뭐 K 드라마, K 컨텐츠에 대한 인기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배우들이 헐리우드에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좋은데 사실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작비 문제입니다. 보통 OTT 드라마 제작
제작비는 이제 회당 평균으로 한 3, 4억 원 정도 됐었는데 최근에 회당 20억 원은 그냥 넘는다는 게 업계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작 단가가 높아진 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가 한국의 이런 K 콘텐츠의 기존 제작비의 3배 이상을 지급하면서 단가를 높였던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많게는 거의 뭐 100배까지 올랐다고 하거든요. 최근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경우에는 16부작 총 제작비가 560억 원, 회당 35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또 제작비가 치솟게 된 거는 바로 배우들의 출연료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작비 폭등으로 많은 방송사들이 드라마 제작을 축소하거나 아예 좀 중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국내 채널에서 약 140여 편이었던 드라마 편성수는 지난해 123편, 올해는 100편 정도로 한 30-40%가 줄었습니다. 한때 K드라마는 그 제작비가 미국 드라마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서 네. 가성비가 좋다 이런 이야기 듣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가성비가 오히려 떨어진다라고 또 OTT들이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 OTT들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적자를 안 보려고 또 비용을 더 효율화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어떤 대안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 얘기가 이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네, 넷플릭스부터 지금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일본 드라마를 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싸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들어가는 돈의 한 반값 정도로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서 가성비도 뛰어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비영어권 콘텐츠 가운데 한국이 이제 9% 정도, 일본이 5%를 차지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업계에서는 제작비를 감안했을 때 앞으로 일본 드라마나 영화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이제 스포츠 중계 또는 예능입니다. 네. 넷플릭스를 제외한 모든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현재 적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작 투자를 줄이거나 저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는 스포츠 중계, 예능 같이 이렇게 대본이 없는 그런 컨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미국 프로레슬링, 골프, 테니스 등 중계권을 확보했고요. 디즈니 ESPN은 미국의 대학 농구 챔피언십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네. NCAA 중계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OTT 역시 이제 자체 콘텐츠가 흥행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흑자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출연진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덜 드는 스포츠, 예능, 뭐 다큐멘터리 등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국내 OTT들은 또 엄청난 적자에 빠져 있고 흑자를 못 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드라마는 또 줄일 수밖에 없고 또 악순환이네요.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정부가 종종 이제 누구의 실명을 공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번에는 나쁜 사장님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액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약 190여 명의 명단을 공개를 했고요. 이들을 포함해서 총 300명에게 신용 제재까지 단행을 했는데요. 이 나쁜 사장님들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불액 등을 앞으로 정부가 3년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 명단이 공개된 악덕 사업주는요, 향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요. 정부 사업에도 뭐 입찰 제한 이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신용 제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상자는 3년 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총 3천만 원이 넘는 사업주입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에 현재까지 약 3,300여 명의 악덕 사업주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 업체를 경영하고요. 네. 전국에 13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한 한 사업주는 3년 동안 90여 명에게 5억 원을 체불을 해서 총 6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6번이나요? 예, 형사 재판을 받은 거고요. 네. 그리고 전국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3년간 50여 명의 근로자에게 1억 4천만 원을 체불하고요. 징역형도 선고받았지만 체불 임금 해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충남 천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3년 동안 직원 45명에게 약 3억 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병원을 폐업하는 하루 전에 직원들에게 이 해당 사실을 알리면서 해고 예고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사람도 체불된 임금을 안 주고 6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도 돈을 안 주고 이게 뭡니까? 이거 제도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예, 일단 그 징역형이라는 건 이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건데요. 네. 이 대부분의 경우에 고액 변호사를 써서 뭐 집행유예나 약한 처벌을 받고요. 이 임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재판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업체에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이 돈을 써가면서 이 돌려받을 수도 없는 민사소송을 하는 게 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제도적으로 뭔가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뭔가를 강제해야 되는 건데요. 네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체불 임금에 대해서 이 밀린 임금 플러스 지연 이자까지 부과를 하고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를 했지만 이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현행법 체제 하에서는 체불액보다 벌금이 너무 적어서 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제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를 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사건의 약 8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체불을 해도 이 벌금이 3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한 7억까지는 변호사비를 써도 이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법제도 하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이 벌금은 제대로 낼지도 의문이네요. 하여튼 좀 실효성 있는 법안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사업을 하려면 이것을 등록해야 됩니다. 세 글자인데요. 국세청 조사를 보니까요. 30대 이하는 소매업, 40대에서 60대 사이는 서비스업, 70대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을 가장 많이 창업했다고 합니다. 크게 개인, 법인으로 나뉘는데요. 대표님, 뭐 사장님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세법상 부르는 호칭은 따로 있죠. 우리가 흔히 듣는 세 글자 등록번호, 무슨 등록, 등록증 이렇게 우리가 그걸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세금 계산서 끊을 때 그걸 또 봐야 하고요. 이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918님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정말 힘듭니다. 유유. 0723님 저도 한때는 이거였는데 그때 생각하면 너무 힘드네요. 다들 이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김선호님 저도 꿈이 사장님인데 언제쯤 될까요? 미리미리 오랫동안 더 준비하셔야겠죠.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실패 확률을 또 낮출 수 있다라고 하고요. 강명희 님도 저희 남편 사업하다가 몇 번 망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직장 다니는데 너무 마음이 편해요. 라고. 근데 참 이 대한민국 사장님들 잘 되셔야 되는데. 자, 이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 제3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신상털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유튜버가 그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연속적으로 공개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미담이라고 하면서 좋은 그 행실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여과 없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또 노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라인상에서의 알 권리 과연 어디까지 허용이 될까요?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앞에서는 그 정부가 네네. 그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라는 네네. 소식 전달해 드렸거든요. 이런 신상 공개는 괜찮겠죠? 정부가 하는 예, 거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금 체불로 예.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우리 사장님들한테 대해서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은 고용노동부가 명단 공개하는 거고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대로 공개하고 뭐 사장님의 성명, 나이, 뭐 사업장명, 주소, 소재지, 체불액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부는 법에 따라서 행정 일을 하는 건데 피해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제3자가 특정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요즘 뭐 사적 제재라고 해서 사적 제재. 네, 뭐 이런 소재의 영화 드라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통쾌한 복수극을 넘어서 직접 뭐 그 사적 제재를 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뭐 더글로리, 모범택시, 국민사형투표, 악마 판사 뭐 이런 최근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런 드라마들이. 통쾌하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이게 국민들의 법감정이 강력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대중문화가 이를 흡수해서 국민의 뭐 답답함, 울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한 유튜버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면서 직접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명 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예. 알려졌던 사건인데요. 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당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전과나 이름, 얼굴 사진, 뭐 생년월일, 키, 혈액형, 신체의 특징까지 모두 공개해버렸습니다. 또 뭐 디지털 교도소 저희 몇 년 전에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개인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버렸는데 여기에 범죄자가 아닌 사람의 신상까지 유포되고 가해자로 지목된 대학생이 뭐 본인의 개인 정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스로 뭐 세상을 등지는 일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또 뭐 우리 양육비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 신상 공개한 배드파더스 있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사적 제재, 뭐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헌법은 당연히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1항은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 제재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법이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배드파더스 사례를 네. 말씀을 드려볼게요. 법원의 판단이 좀 신급마다 달랐어요. 사실 양육권자는 양육비를 못 받으면 혼자 너무 아이 키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 방식으로 수차례 양육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이렇게 공개해버렸던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이라고 하면서 재판이 네. 진행됐습니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이 돼서 무죄냐 유죄냐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요? 네네.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정당 행위였다라는 배드파더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게 유죄가 인정이 됐어요. 근데 유죄가 인정됐는데 양형으로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선고유예 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해주는, 그러니까 2년 동안 특정 조건을 준수하면은 형 자체를 면소하겠다. 이런 판결입니다. 좀 굉장히 약한 처벌이 내려진 거예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유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도 약간의 공익성이나 이런 걸 좀 인정해 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공적 사안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 기여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또 신상 정보 공개가 공개된 대상의 권리를 좀 침해했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 법적인 제재 수위가 너무 낮으니까 사적 제재를 사람들이 동원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여론이 악화되면 또 그제서야 중형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사적 제재에 또 영화 속처럼 네. 호응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변광석 님이 해당 유튜버가 그저 돈 벌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 같은데요 라는 의견도 주셨는데요. 실제로 유튜버들이 어찌됐든 간에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만들어서 실명이나 얼굴을 공개하고 그들은 또 이거를 수익 창출 수단으로도 삼기도 하잖아요. 네네. 사실 유튜버들이 가해자 응징이라는 대중적 공분을 이용해서 결국 조회수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강한 의심 듭니다. 구독자 수도 늘어나고. 네네. 이러한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이 불법 정보와 유해 정보를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유튜버에게. 근데 이게 시정 요구에는 강제성은 없어서 유튜버는 삭제 요구를 받더라도 자체 판단에 따라서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에 문제되었던 밀양 성폭력 사건의 경우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또 그 여성단체를 통해서 자신은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해자 신상 공개가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범죄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좀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한테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잊혀지고 싶은데. 그렇죠. 네. 또 하나. 신상 공개를 하다가 또 이제 그 헛다리 짚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네네네. 정말로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는, 그러니까 본인이 가해자가 아니었는데 가해자로 몰리는 케이스가 이제 생기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게 억울한 케이스가 됐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실 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밀양 사건에서 이제 또 엉뚱한 시민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지목되면서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네일샵 운영 중인 한 시민이 자신의 밀양 사건의 가해자 여자친구로 지목되어서 영업장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밀양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네. 뭐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는데 하지만 어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사실 유포하고 실명과 상호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진정서 제출한 것인데요. 네.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리고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온라인상 명예훼손 당했을 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인터넷이라 뭐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거짓된 내용을 올렸다면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형사 재판이고 네, 나중에 피해 본 거에 대해서 또 민사 소송도 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막 동영상들, 뭐 지하철에서 누가 소란을 피웠다, 공공장소에서 누가 좀 안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얼굴이 여과 없이 또 공개가 되잖아요. 네네.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 영상 올라오면 정말 며칠 만에 여기저기 너무 많이 퍼져나가잖아요. 네, 게시자가 악의가 없어도 다른 사람에 대한 영상을 배포하는 것은 일단은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술에 취해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던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초상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상권 침해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성립이 되고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하는 것인데 형사적인 책임은 아니고 이제 손해배상,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 정보 유포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그쵸. 이게 뭐 나중에 걷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올렸다가 바로 삭제하더라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는데 요 침해 사실 자체는 없앨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인터넷에 올릴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어디선가 좀 좋은 일, 착한 일, 누가 이제 미담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올리거나 그 사람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미담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 미담 기사에는 미담의 주인공이 있을 수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쓰러지거나 뭐 사고를 당하시거나 이러한 장면들이 여과 없이 나오는데 그 미담의 주인공도 개인적인 사유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를 원할 수 있는데 도움을 받으신 분이라면은 자신의 잊고 싶은 순간이 공개되는 것을 더더욱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만약 이러한 영상 공개가 공익 달성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공개할 때는 이 공개해야 할 이유와 긴급한 목적이 없다면 위법합니다. 그래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저렇게 그 선행을 베푸는 사람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오히려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하나 인터넷상에 올라오면은 퍼나르기, 복사 붙여넣기 너무나 쉬워진 그 시대가 되다 보니까 공유하는 일도 많고 일종의
디지털 낙인이 된다, 네네. 박제가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칠 권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 뭐 TV 뉴스나 신문에 나던 정도라면 사실 며칠 만에 잊혀질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디지털로 박제가 되어 버리니까 그렇죠, 온라인상. 몇 년이 지나도 그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하면서 당사자로서는 매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디지털 장의사라는 그 직업까지 나와서 그렇죠. 그러한 영상이나 정보를 삭제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박제 행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을 유발한다면은 손해배상 책임 당연히 물 수 있습니다. 네. 예, 정보통신망법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삭제나 반박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이 타인의 이칠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 가능성, 그러니까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인터넷에서 뭐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리뷰를 쓰지 않습니까? 사진 네네.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근데 그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좋은 내용을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이것 때문에 구매자랑 판매자가 막 마찰을 겪기도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그 악성 리뷰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이 담겨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면 안 되고 무조건. 네네. 또 사실이든 거짓이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여지면 명예훼손도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이게 위생에 문제가 많고 뭐 음식의 퀄리티가 정말 문제가 많고 과대 광고고 이런 이제 업체에 대해서 약간 공익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업장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리뷰를 쓴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다면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겠지만 요거를 좀 이게 좀 잘못 쓴다면 이게 명예훼손이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가 자신이 직접 주문한 음식에 대해서 리뷰를 작성해도 그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면은 비방의 목적으로 보여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지 또 거짓인지에 따라서 법정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허위로 작성했을 때는 법정형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또 허위로 작성해서 특정 업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정도라면 업무방해가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참 경계가 애매모호하네요. 그래서 또 이제 법정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온라인상에 그래도 또 알 권리는 필요하고 그 네네. 경계가 참 어렵기도 하고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좀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헌법 2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은 검열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발표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공익적인 목적. 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비공개를 하여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더 이익인지를 이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는 거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어느 것이 더 무거운 것인가. 그래서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알 권리를 목적으로 상세한 개인사까지 미주알 고주알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공론화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부 유튜버들 케이스도 이게 공익성이 있느냐 아니면 또 사익을 추구한 것이냐 이것도 쟁점이 될 수 그렇죠. 있겠고요. 뭐 유튜버가 공개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좀 악행을 저질렀나 이런 부분들 정도만 공개하는 것이라면야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뭐 언론에 나온 내용을 정리를 쫙 해서 공개하는 것이야 괜찮을 수 있는데 개인의 얼굴이라든가 이름, 뭐 나이, 사는 곳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의 사생활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큰지를 늘 비교해서 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길도의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등이 중대형 조선사의 선수금 환급 보증 RG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 문화부와 문화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공원에서 노예 해방기념 축제 도중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어린이 등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에 수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얼마 전에 전북 부안 지역에서 진도 4.8 지진이 발생을 했죠. 또 이제 장마철도 다가오고 태풍도 많이 불어오게 될 텐데요. 오늘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에는 기후 위기에 그리고 혹시나 모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이 풍수의 보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풍수의 보험 참 많이 들어보기는 했는데 항상 헷갈립니다. 네. 한번 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풍수해죠.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보험이 바로 풍수의 보험이거든요. 근데 풍수의 보험을 이렇게 안내해드리면 또 내가 지금도 보험 많은데 뭐 보험을 또 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 풍수의 보험은 가입은 민영보험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만 사실상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또 지원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료를 가입자들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네. 보험료의 거의 대부분을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굉장히 최소한으로만 부담해서 내 재산이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당했을 때 보조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꼭 한번 좀 유의 깊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풍수의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자체나 정부가 보조해 준다. 네. 좋네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단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를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네. 태풍, 이제 올 여름 되면 많이 오잖아요, 그죠? 또 홍수, 그다음에 호우, 해일, 강풍이나 풍랑, 그다음 대설, 지진, 이렇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때 보상해 줍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파손. 네, 주택이나 뭐 농임업용 온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나 공장, 이런 부분에 파손이 되었을 때 보상해주는 대물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사람을 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재해로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지는 않는 거니까 대물, 시설물에 대한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파손 중심으로 보장해 주는 거다, 풍수의 네. 보험이. 또 그 풍수에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이거?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막 재해가 발생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면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딱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나는 사실 피해 면적이 되게 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제한될 수가 있고요. 아하. 또 최소 묵구비 정도만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소유자에게는 지원해 주는데 네.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는 지원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재난지원금의 어떤 약간의 딜레마인데, 반면에 풍수의 보험은 면적에 따라 더 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요. 그러면 면적이 크다고 해서 뭐 보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보험금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유자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세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런 부분에서 풍수의 보험을 별도로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용 시설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도 그 세입자니까 그렇죠. 지원이 된다. 네. 아, 풍수의 보험이 훨씬 더 범위가 넓은 거네요. 금액도 그렇고. 그러면 피해를 당하면 이 풍수의 보험으로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보상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형 보상과 실손형 보상. 네. 정액형 보상은 말 그대로 딱 정해진 금액을 보상받는 거거든요. 내가 가입할 때 뭐 1,000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정해진 금액으로 가입하게 되면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전파 다 파손됐을 경우에는 100% 그대로 가입 금액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전반파 이건 70%만 지급하고, 반파는 50%, 소파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25%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약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실손형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가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우리가 왜 실손보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공장은 1억 5천만 원, 그 안에 있는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한도까지 이런 한도를 설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형이 있고 실손형이 있고 보험금을 받는 방식도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네. 그러면 풍수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요? 뭐 다 보상은 좋지만 결국 내가 내 호주머니에 나간 내 돈이 가장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네. 보험료 얼마냐 궁금하시는데, 실제로 단독주택 한 8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34,900원. 이게 단독 주택 기준으로. 네, 이 34,900원이 연간 보험료입니다. 아, 연간이에요? 아,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월간인 줄 알고 이거 싸지 않네요라고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연간 34,900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보험료도 개인이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네네. 최소 70%에서 많이는 100%까지 지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보험을 풍수해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시게 되면 연간 보험료가 34,900원이라 하더라도 네. 정부가 24,400원 지원해 줍니다. 오, 내 개인 부담은 10,000원입니다. 이거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연간. 별로 없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정부의 지원율이 더 올라가서 아까 34,900원 중에서 정부가 3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거의 내는 돈이 5,000원도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5,000원도 안 되는 돈을 연간 부담하시면서 내 주택이 파손되었을 때 해당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연간 약 4,500원이네요. 연간. 네네. 연간 4,500원으로 풍수해보험을 들 수 있다. 특히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우신 분들이 만약에 재난 당하면 네. 더 힘들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네. 분들을 꼭 들어놓으시는 게 좋겠네요. 물론 이제 온실이라든가 상가, 공장 이런 데는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아하. 예를 들면 온실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23만 원 정도 나오고요. 예. 상가는 한 12만 원, 공장은 한 15만 원.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네, 뭐 연간 기준이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택에 비해서는 이런 공장이나 상가는 약간 보험료가 높고요. 가입 면적과 또 지역에 따라서 약간 보험료가 달라지고 그리고 보험료는 1년 단위로 내시는 거고 한 번씩 그리고 나중에 뭐 돌려받거나 이런 건 없는 소멸성 보험이고요. 네네네. 그리고 일부 이제 이 정도 보험료를 하더라도 일부 저소득층,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풍수의 피해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 이런 데는 아예 보험료가 면제되고 전액 다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지자체에 한번 확인해 보셔서 이런 보험을 하나 좀 특히 이제 태풍 처리됐기 때문에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이제 조금 더 경제적으로 사정이 좋지 못한 분들한테는 정부가 매칭해 주는 보험료가 더 크기 때문에 네. 부담이 더 낮아지는 걸 테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아유 내가 뭐 재난을 당하겠어? 재난이 일어나는 거 저 뉴스에 나오는 일이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네.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떤 그 보상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제 2020년도에 우리 태풍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때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왔을 때 제주도에 사시는 분이 태풍으로 인해서 유리창이나 외벽이 파손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보험금을 300만 원 정도 수령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실제 내신 보험료는 연간 49,000원 내셨고 보험금을 수령하셨고요. 유리창이 깨져도 보상받을 수 있다.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태풍이 왔을 때 부산에 사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온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온실 골조하고 비닐이 다 파손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요. 그렇죠. 네. 이때 보험금 5,300만 원 수령하셨습니다. 이것도 뭐 물론 규모를 봐야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간에 비닐하우스 날아가서 5,300만 원을 그렇죠. 수령했다. 내신 보험료는 뭐 몇십만 원에 불과한데 네네. 실제 피해가 발생하게 이 정도 보험금 수령하신 거고 뭐 지금 지진 걱정되실 텐데 네네.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에 포항 지진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집들이 좀 금간데들이 많았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피해가 있었죠. 그때 연립주택에 사셨던 분이 자기 주택이 거의 반파되었습니다. 이분에게 보험금이 2억 5,7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하시게 되면 일반 재난지원금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이 풍수의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특히 이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재해 취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자체에 한번 확인해 보셔서 보험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주택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의 보험금 받으신 분 그리고 비닐하우스 때문에 5,300만 원 보험금 받으신 분들은 아예 가입을 할 때 이거 뭐 정액형이나 조금 금액이 높은 걸로 하신 걸까요? 정액형과 실손형을 섞어서 같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험료가 크게 부담되지 않으니까 두 개 합쳐서 하셨더라도 연간 보험료로 많아야 5만 원, 10만 원 정도니까 그나마도 국가 지원 받으면 또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보험의 또 순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재난을 당하는 이 풍수의 재난을 당하는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이거 가입하는 것도 어떻게 까다롭습니까? 쉽습니까? 괜찮아요? 이제 이게 주관이 행정안전부에서 하시기 때문에 뭐 지자체라든가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부서에다가 물어보시면 문의는 가능한데요. 실제 가입은 민영 화재보험사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 가입은 화재보험회사. 그렇죠. 뭐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민영 화재보험사 중에서 7개 화재보험사 DB 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 손해보험, NH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메리츠 화재. 이렇게 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손해보험사에 가셔서 이 보험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가입하시면 자세하게 좀 안내가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중앙에 문의하셔도 또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 소상공인들은 문의도 가능하니까 그걸 통해서 가입하시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7개 그러니까 제휴가 된 손해보험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는 안 됩니다. 네, 생명보험사 안 되고 손해보험회사만 된다라는 네. 거고요. 근데 일단 뭐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주의할 네. 점도 있겠죠. 실제로 이게 실손형으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난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했을 경우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 정해진 금액만 보장하는 거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실제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라면 그렇죠. 중복이 안 된다. 네, 내가 발생한 시설물 피해가 3천만 원이다. 그럼 3천만 원까지만 맥스로 보장되는 것이지. 네. 여러 개 가입했다고 해서 더 보장받는 건 아니니까 실손형 가입 시에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 중복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네, 이런 경우도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네. 뭐 지원금 같은 거 나오는데 이럴 때에는 기존에 내가 가입했던 풍수해 보험으로 보장을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복 보상에서 금액이 약간 깎이겠죠. 중복되는 그 금액만큼 깎이는 네. 그건 좀 손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어찌 됐든 간에 전반적으로는 미리미리 또 대비를 하는 게 또 좋으실 수도 있겠고요. 네. 김의경 님이 태풍 와서 지붕에 빗물이 샜는데 태풍이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보상을 거절당했습니다라고. 이걸 또 입증하는 일도 또 중요하겠네요. 네, 실제로 이제 보건공사에 청구하실 때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좀 잘 입증하시면. 그러게요. 또 그런 문턱도 또 있는 거고요.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칠 시간이고요. 2부에서는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주요 경제 지표들 많이 발표됐는데요. 서강대 김영희 교수와 함께 증시부터 경제 상황까지도 두루두루 짚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